네, 코스모스 이제 저희 후반부로 네, 이제 몇 강 안 남았죠. 이제 2강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책도 이제 슬슬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에요. 뭐 혹시 다른 거 공부하고 싶은 분야 있으세요? 이 다음 책. 솔직히 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유홍준 교수님의 그 우리나라 그 유물 절터? 그걸 이제 탐방해서 쓰신 그 책이 있더라고요. 나이보다 박사님 그거 쓰신 분.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약간 역사적 배경하고 같이 예,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라 한국 역사는 또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 어떨까? 좀 고즈넉하고 이게 자연과 풍경이 이렇게 맞닿은 그런 분위기로 계속 책이 되게 사진도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안정을 주지 않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네. 자연 친화적인 공부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네, 좋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여서 좋아요. 절대 이제 혼자라면 절대 읽지 않은. 역사 별로예요? 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역사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역사 하나도 모르고. 오, 몰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럼 또 제대로 공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코스모스 고를 때도 과학 우리 1도 몰라 이래가지고 코스모스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코스모스 덕분에 과학 지식이 좀 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과학 지식은 안 들었고요. 그냥 어떤 TV 내는 그런 거, 이게 그런 거구나. 막 그 우주에 이렇게 우리 저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었어? 뭐 이런 아주 정말 사소한 상식들은 좀 알게 됐는데 이게 정말 과학 지식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만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연구해서 내가 어떤 과학적 어떤 사고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리를 저희가 또 한번 그렇지만 이 안에서 정말 삶이 뭐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라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많이 뽑아서 우리가 느끼고 또 표현하고 그러고 왔던 것 같으니까 진짜 이게 과학 입문 서적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는. 네. 그래요. 그래서 11강 미래로 띄운 편지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거 읽었던 것도 혹시 기억나세요? 네, 조금 나요. 조금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빈칸 문제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선 빈칸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거 뇌 그거거든요. 네네. 컨닝해도 되나요? 네? 컨닝해도 뭐 편하실 대로. 이게 뭔지. 네. 이게 이거에서 쓰고 컨닝한 거예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거 명칭이 잘 안 나요. 네. 그럼요. 뇌 세까지 그거 있었어.
지금 1번만 하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지금 계속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1번이 3개만 쓰는 거라서 네. 다음에 뭐가 있나 보고 아, 있어요. 이렇게 학구열에 불타는 네네네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또 이 11강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저희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1번의 작은 가로 1번이 뭐였죠? 저희 네, 네 뭐라고요? 알 네, 알영역 그렇죠. 알영역 중에서 뇌관을 말하는 거죠. 뇌관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뇌는 저희 부모가 만든 소정란 세포 분열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뇌관이 먼저 만들어진대요. 이 뇌관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파충류 시기에. 네. 그러니까 저희 몸속에 파충류의 뇌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공격적 성향을 띠시죠? 아씨 막 이렇게 악어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건드리면 막 이렇게 되잖아. 이게 뇌관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정형화된 의식행위 계속 똑같은 거 이것도 역시 파충류의 뇌가 하는 거네요. 그리고 자기 세력권의 방어, 자기 힘을 지키려고 생존에 관계된 것들이죠. 계층적 위계 질서의 유지 이것 또한 힘을 과시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뇌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쵸? 저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막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공격성을 확 띄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성을 내가 확 이렇게 보이고 나서 그 뒷 감정 내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밀쳐올 때는 참담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막 복잡한 게 들죠. 내가 이렇게 그 욕구를 나의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런 자기감도 빠지고 별별 감정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뇌관은 반사작용, 심장박동, 내장활동 이런 것도 주관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뇌관이 자극됐을 때는 우리가 나 동물인가 봐 라고 느낄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닐까? 라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은 뭐였죠? 알 영역 중에 변연계. 변연계는 그나마 조금 나아져요. 인간의 기분, 걱정, 정서적 반응 이런 거, 자녀 보호의 본능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게 이제 포유류라는 거. 역시 여전히 동물적인 거죠. 하지만 이 알 영역은 그러니까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의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류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 대뇌피질을 활용해서 인간은 지금까지 진화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뇌피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직관, 비판적 분석, 읽기, 쓰기, 수학적 추론, 작고 인간의 인간다움, 문명의 산물 이것이 전부 대뇌피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대뇌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라고 자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특히 이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나 동물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도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꼈어요. 나 동물이구나. 그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동안 나 사람이야. 나 여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결혼하는 순간 난 동물이고 암컷이야. 이런 자각이 막 생기면서 전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 몸으로 다 그걸 느끼면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이 머리로만 사고하는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몸으로 이 반응을 읽어낸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산보다 임신일 때가 어려웠어요. 나랑 누군가 같이 있다는 게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몸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커지고 뭐 열기도 달라지고 식욕도 달라지고
입맛의 기호도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이 이상한 경험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뇌를 잠깐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몸에 이 DNA 4종류가 핵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모든 생물에 동일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하나가 대략 1만 비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책 한쪽. 안녕하세요. 네. 책 한쪽의 분량이 1만 비트래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정보량이 책 한쪽 그 정보량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침과 복제를 이제 다루면서 박테리아로부터 100만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책 한 권의 분량, 100쪽 분량이라고 해요. 아메바는 500쪽 분량, 책 80여 권. 고래나 인간은 50억 비트, 세포의 핵은 책 1000권.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보량을 이제 저희 뇌에서 뉴런이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전기나 화학적 스위치 회로로 몸속에 있는 1000억 개가 수천 개와 연결되기도 하면서 10의 14승계로 이루어지면서 정보를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다루고 있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데네피즈를 사용하면서 의식 있게 직감과 비판과 추론과 뭐 창조와 이런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지식인 시대로 도래된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는 오래된 명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띠게 공부하죠. 청소년기들, 청년기 대부분이 열띤 공부로 대체되고 있어요. 못 놀죠, 공부하느라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다 공부하고 있고. 놀 수 없어요. 공부량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놀았구나.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공부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이에요. 늦게든 일찍이든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일본의 어떤 분이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시고요. 그때부터 의사 시험을 준비하셨대요. 그 대학을 다시 다니면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래서 75세에 의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러고도 의사로서 한 20년, 30년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죠. 어떡하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죠? 지금 몇 년 남았어요? 50년 남았다고 치면 뭐 하죠? 뭘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이 세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뭐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년기에는 되게 적은 일이라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고 있는 상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12, 14비트가 이제 2000만 권이라는 데네피질의 수준인데요. 이때 이 정보를 읽어내는 일이 예술가, 작가들의 몫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저희가 그래 데네피질 충분히 사용해서 살고 있어 라는 분들 만나 뵙기 수월한가요? 이분은 정말 데네피질이 정말 풍부하신 분 같아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주변에 어렵죠. 네. 저희 아이들 키워서 알지만 얘는 지금 뇌관만 자란 거야. 이렇게 느껴질 때 많잖아요. 변형계까지는 아니고
얘는 지금 뇌관만 활동 중인 거야? 막 이게 청소년기 때 느껴지는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 두뇌 기능이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점인데 그 찰스 셰링턴이라는 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쯤 베네피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밌게 묘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휘기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기저기에서 번쩍이는 점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베네피즈 전체가 수많은 번쩍이는 점들의 바다로 서서히 변해간다. 한 사람이 잠에서 어렴풋이 깨어나면서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마치 명멸하는 별들이 은하수 은하의 전 영역에 걸쳐 멋진 우주적 공부를 펼치는 형국과 같다고나 할까? 그러다가 베네피즈 전체는 하나의 노래하는 커다란 배틀의 모습을 띈다. 수백만 개의 북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각종 문양들을 만들었다 지우고 지었다 만들기를 계속한다. 문양마다 고유의 의미를 지니겠지만 그 어느 문양도 반복되는 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문양 속에 또 다른 문양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 드디어 육신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자 찬란한 조화를 이루던 그 문양들은 어두운 트랙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더니 뇌의 기적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번쩍거리는 점들이 여러 가닥으로 연결되고 그들을 연결하던 다양한 무늬는 위치를 서서히 옮기면서 베네피즈 여기저기에서 춤추는 연결만을 또다시 구축한다. 이제 육신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침대를 떠난다. 네. 저희 이 순간을 저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근데 그 순간을 이 말한 문장으로 묘사를 해주신 거죠. 글쓰기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섬세한 감각 묘사가 될수록 좋은 글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을 저희가 길게 감각하거나 인지하거나 의식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글쓰기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책에서 설명한 게 미국의 현수교하고 자막 설명을 들면서 저희가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할 때 전체를 다 드러내고 새로 딱 짜임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추가로 이렇게 덧붙여서 개량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것이 생명 진화의 흔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뇌 안에 뇌관이 있다는 것도 그렇죠. 뇌관만 사용해서 살다가 이젠 변형계가 필요해졌고 변형계로 안 되니까 이제 되뇌치 피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계속 무언가 조금씩 덧붙여서 나가는 것이 생명 진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읽으면서 그러면 결국에 알 영역이 사라지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지고 쓸모 없다는 건 사용을 계속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했듯이 도시도 뭐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그 기존에 건설했던 데다가 뭐 붙이고 얹고 뭐 확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너무 오래되고 오래되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뇌관도 그러지 않을까? 뭐 이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화될 거고 퇴화된다면은 사라지는 건 그 순서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사라질까요? 모르죠. 왜냐면은 그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류 후손이 분명히 살아남을 건데 인간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하거든요. 전혀 다른 종으로 계속 생존해 나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를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화될지는.
왜냐면은 지금 저희도 인간으로 살지만 저희가 뇌관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렇죠? 역시 그 R 영역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축소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많이 이것들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이 뇌관은 인체와 또 관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기본적인 그 기능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또 새롭게 진화가 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뭐가 예의냐면요, 오버하지 않는 거.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딱 그렇게. 자기 몸만큼만 딱 표현하는 것이 그 세련된 그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그래서 딱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정도 그것을 아이들은 정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 마시자 막 이런 식의 그 정서가 통용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정갈하게 전부 카페에서 그러고 있죠. 네. 뭐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때도 각자 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의 영역을 네, 침범하지 네. 않는 선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진 것 같아요. 표현하고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진짜 말해서 정상으로 네. 뭔가 민주주의 사회 방향으로 더 이렇게 잘 변화된 지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그 뇌관에서 사용하는 자기 세력에 대한 뭐 계층 위계 질서 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세대들이기도 해요. 워낙 그 연령대가 10대, 20대가 그 부분이 되게 감각이 살아있는 그 나이대이기도 하지만 점점 더 그쪽으로 많이 예민해지지 않나? 감수성이 예민해지지 않나? 인간임을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그 영역대가 조금 마음을 쓰는 그것들이 조금 확장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서 보시면 인간이 의식을 갖는 이유는 10에 14개의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생각의 세계는 두 개의 반구로 나뉘어 있는데 오른쪽은 패턴의 인식, 직관과 감수성의 발동, 창조적 통찰을 책임지고 있으며 왼쪽은 이성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관장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데네피질의 영역도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운의 자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뇌예요? 나는 운해형이다, 좌뇌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형이세요? 저는 오른쪽 운해형이세요? 두 분 다? 같아요. 오.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관장하지 않아요. 저는 좌뇌형 같아요. 네. 그 직관과 감수성의 발전이 굉장히 많이 또 수시로 오랜 시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직관으로. 근데 이게 우연찮게 계속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막 이렇게 느껴지니. 남편의 주머니에 통장이 넣어놓은 이런 그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신호나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고 그 느낌으로 그거를 캐치해냈을 때, 그래 나의 직감은 틀림없어.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 직관이나 감수성으로 많이 살아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이 더 훨씬 더 발달되고, 왜냐면 그쪽을 더 발현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직관도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직관 지능이 있어요. 감수성 지능도 있고. 이것도 뇌의 한 분야에 속한다는 거죠. 이거 다 이제 정보를 통해서 직관을 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다 안 밝혀져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알아챈다는 거죠. 저는 좀 통계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이 직관도 감수성도 통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기존에 벌어졌던 그 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혜가 패턴을 인식하는 그 방향이 잘 잡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창조적 통찰을 책임진다고 해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제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영역대가 운해. 그러니까 요즘은 운해를 굉장히 많이 아이들 교육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지식으로만은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대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다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네가 하고 있는 이성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보다는 이쪽을 더 많이 발달시켜서 이거를 믹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기다라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뇌만 발달됐어요. 아이디어를 막 내놨어요. 근데 왼쪽 뇌에서는 그거를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허풍쟁이? 무모한 사람? 뭐가 될까요? 네, 실패가 많은 사람? 네, 뭔가 징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화사가 있어요. 근데 또 운해가 발달 안 된 사람은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거를 계속 분석만 하고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럼 되게 부정적인 느낌의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삘이 안 통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 몰라? 이 감수성 몰라? 1도 모르겠는데 막 이런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만나거든요. 저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문학작품 1도 모르겠어. 무슨 얘기하는지 1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적 통찰 같은 거는 어떤 아이디어가 막 발생해서 그거를 어떤 뭐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렇게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 이걸 해보는 거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서 해봤어요. 근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다시는 안 하는 거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기억이 떠오르니까. 옛날에 연극을 할 때도 그랬거든요. 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대본만 있어요. 그러면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그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준비됨 없이, 계획됨 없이 이렇게 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놓고 에너지 분배를 하고 이거 없이 그냥 덤벼드니까 계속 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반된 뇌의 양쪽 반구가 정보를 끊임없이 교환함으로써 이게 끊임없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뇌를 썼다가 이쪽 뇌를 썼다가 이게 아니고 순간순간 계속 끊임없이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 정보를. 그래서 그 감성과 지성이 같이 되어 있는 남자 작가들을 보면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냉철하게 막 엄청 방대한 지식으로 막 착착착 얘기하다 갑자기 감수성 서린 말 한마디를 딱 하면 이렇게 존재했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도 그런 여자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겠죠. 막 감수성 있게 하다가 갑자기 딱 냉철하게 딱 상황을 정리해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들을 또 남자분들은 매력적이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지적 능력을 가진 능력치를 가진 여자들을 남자들이 선호하고 또 그 좀 나이차 좀 있는 믿고 기댈 만한 여자분들을 많이 선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분과 나이가 어떻게 차이 나세요? 2살? 위로? 네. 그래요.
연하 차이를 별로 못 느끼시는 거죠? 야, 너. 맞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점점 여자가 좀 많게 남자가 좀 어리게 밸런스를 그렇게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환을 하는 이유가 창조, 분석, 독창적 사고, 비판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계속 말하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분석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정보에서 연관성을 읽어내 아까 이야기했죠. 패턴의 인식 연관성을 읽어내서 내 판단으로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능력치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지적 능력. 그냥 그렇대 저렇대 하고 남들 이야기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연관성을 나만의 패턴으로 읽어서 그것을 나에게 맞춤으로 만들어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지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여기서 생존이 들어가는 거죠. 확장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진화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번에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낱말을 통해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독창적으로 기술해 보시오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어떠세요? 우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떠한 문제로 보이세요? 우리는 이 단어를 다 포함해서 우리 글을 써야 되는. 그렇죠. 이게 주어진 정보니까. 혜기님은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독창적으로 기술해 보라는데 네. 이 독창적이라는 게 뭔가 묘사를 아니 뭐 아까 그 어떤 그 글처럼 섬세하게 뭐 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내야 되는 건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판단과 독창이죠. 아는 것을 독창적으로. 이게 포인트죠. 이 제시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럼 좋죠. 글쓰기가 위대한 것이 저희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정보 전달이 글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쓰기는 이 되뇌피질의 산물인 인간에 대한 발전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적응이 되셨어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뭘 생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 말 되지 않죠. 그건 안 되려니까. 왜요? 애들한테 이렇게 과제 내주지 말아야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글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우리가 그거를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글로 이걸 정리해보자 하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감각하기는 쉬운데 이거를 정리해서 맞아요. 네, 너무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도 한번 볼까요? 그냥 막말. 아무 말 대잔치. 네, 아무 말 대잔치 한번 네. 볼까요, 저희? 네, 어느 분부터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정리하세요. 네. 저도 다 안 썼는데 어떻게 더 뭘 써야 되지?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쓴 것만 읽을게요. 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중 최상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인간이 최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자아실현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않을 수 없다. 설령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해도 인간에게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욕구를 건너뛴 자아실현을 진실한 자아라고 볼 수 있는가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안전하지 않았다. 아직도 파충류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삶에서 인간이 파괴되는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욕구도 해결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펼칠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길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밖에 없어요. 엄청 잘하지 않았어요? 엄청 잘 쓰셨는데. 엄청 잘했는데요? 네. 아마 순발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매끈하게 네, 핵심 짚어서 잘하셨는데요? 인정. 네. 어때요? 차차님 정리되셨어요? 저 진짜 단어만 지금 나열하고 있어가지고 내용이 없고 네. 단어만 나열하고 있어서 또 아무 말 대잔치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네.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메슬로우는 5가지 욕구를 위계로 구분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욕구는 동시에 발생되지 않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인간 욕구에 대한 연구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인간에 대한 탐구, 최상의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자아실현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만 자아실현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애정어리 보살핌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다 들어봤어요 거의? 넣기는 다 넣었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잘하셨어요. 완전 잘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두 분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질문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계님의 질문은 뭐였죠? 최상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했는데 그 최하위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실현은 가능한가?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진실한 자아라고 볼 수 있는가? 또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인간의 삶이 인간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사회에서 안전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욕구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그 굉장히 혼탁한 인간의 욕구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폭력적인 세상에 대한 한탄
이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읽혔는데 차차님은 어떠세요? 피디님 글에 대한 네, 생각이요. 네. 저도 이렇게 그런 가능할까요? 이런 최하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최상의 인간 본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뭐 회의 토픽 이런 데서는 그 가능한 것들이 종종 거론되기도 하죠. 뭔가 그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가 충족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다거나 뭐 생명을 구한다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저희 보편적인 사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주 너무 미미하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쪽방촌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지병이 있으셔서 아예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그렇게 그냥 그 사회활동도 못 하실 만큼 몸에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처녀적부터 계속 혼자 그냥 소소하게 일거리를 하시면서 기부를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렇게 딱 통장에다가 이거는 어디다 써주시고 이건 어디다 써주시고 이렇게 다 정갈하게 해놓고 이제 숨을 거두셨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하위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도 자아실현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저는 궁금한 게요. 과연 채워지지 않았을까? 채워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쪽방이라는 되게 협소한 공간에서 사셨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먹고 살고 그곳에서 쉬시고 그쵸? 자기가 이렇게 기부를 함으로써 애정과 그 사람들로부터의 공감을 얻어내고 게다가 존경도 얻어내고 결국엔 아 나는 이렇게 죽고 싶다 하는 어떤 그 마무리까지 혹시 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으로서 펼칠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길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날은 큰일 났어. 나는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난 이렇게 늙어지면 이제 큰일 났어. 이 불안감이 정말 머리가 흔들흔들할 지경으로 엄청 막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어떤 한순간 가족들의 그 웃음소리 아니면 저녁 노을 번지는데 막 끓는 냄새 막 찌개 끓는 냄새 막 이런 것들이 됐어. 이거면 됐지. 요 좁은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면 됐어. 내가 바라던 게 이거야. 막 이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 안에 있는 욕구들이 들끓으면서 욕구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수선하죠, 머릿속이. 네. 그래요. 저희 차차님의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아실현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자아실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애정어린 보살핌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쓰긴 했는데 뭘 애정어리게 보살펴야 되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애정어리게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쓰긴 썼지만 그런 뭔가 사랑받은 경험들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받은 경험. 자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까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는 있는 가능성은 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네? 이 얘기를 또 하시니까 갑자기 또 오프라이프리 같이 학대받은 여성들의 삶이 또 근데 기억이 나네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깨닫는 거는 본인의 능력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뭔가 거 위로받고 내가 굉장히 어디선가 밝은 사람, 그 어떤 똑같은 경험을 당해서 밝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다른 곳에서 채워졌거나 어떤 누가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상태, 그 누구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되게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깨닫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다.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능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살다가 이걸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이걸 깨닫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제 공부의 핵심이죠. 사랑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도.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은 잘 받으신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받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받을 땐 너무 당연한 건데 또 그렇게 받고 나서도 자기 자식한테 그 사랑을 못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받기만 해서. 그리고 그 경계가 뚜렷하신 분들, 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막 사랑을 쏟지만 이 울타리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사랑을 다 끊어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애정어린 보살핌은 진실한 자아에 대한 거였거든요. 진실한 자아. 이건 이제 자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실한 자아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애정어린 보살핌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였는데 진실한 자아는 또 뭘까요? 저희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메슬로우가 말한 진실한 자아는 뭘까요? 저희 마음을 애정어리게 나 스스로 보살폈을 때 진실한 자아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를 내가 애정어리게 보살핀다. 이런 경험이나 혹시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 자아가 뭐 이러이러한 변화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나요? 네? 뭐요? 네? 네? 자기 마음, 자기 자아. 네, 어떻게 보살피고 계세요? 잘 못 돌봐주죠. 왜요? 바빠. 바빠서. 바빠서 방치해 놓는 거죠? 애기들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나빠지죠. 상태 나빠지죠. 같은 구조라는 거죠.
혜기님도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네.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실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떠오르는 건,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내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몰랐을 때는 너무 괴로웠죠. 너무 괴로웠는데, 괴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고 이제 하나하나, 아 내가 지금 이래서였구나 저래서였구나 알고 그 행동을 멈췄을 때,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아 이게 내가 바라는 거였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이걸 알아가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하나하나 그거를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진실한 자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알아가서 그걸 나한테 적용했을 때, 그때가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저는 애정어린 보살핌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더 행동을 했을 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행동을 멈췄을 때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멈췄을 때 예를 들면 술을 막 마시는 행동을 그냥 끊었을 때, 행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되게 내 마음이 너무 슬퍼해, 내 자아가 너무 슬퍼해, 그래서 막 술을 막 그렇죠, 먹여줬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거 알겠어. 근데 이걸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힘들어, 에이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술이나 마시잖아요. 잊어.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고,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어,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뭐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게 돼요. 해결 방안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랬을 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이걸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술 먹고 끊어내는 게 아니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게,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고 내 정신이나 내 몸이 힘들어지는 건 난 위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걸 피하기 위한 그냥 다른 방법이었을 뿐인 거지. 이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나를 애정어리게 보살피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잖아요. 사실은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변화가 참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인생이 달라져, 내가 어떻게 달라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자기가 어떤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뭘 해도 마땅치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휩싸였거든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심하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비교를 계속 하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서 불평불만이 심해지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난 괜찮아 뭐 이렇게 겉으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일단 첫째는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 전에 가졌던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평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겠죠. 그 진실한 자아를 만난다는 게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할까요? 차차님은 그런 순간 있으시죠? 굉장히 평화롭다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내 자아가 굉장히 평온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뭘 하세요? 그냥 한가롭게 있을 때 그렇게 평온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뭐를 할까요? 그러니까 한가로워지기 위해서 일부러 한가한 무언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살다가 갑자기
어떠한 한가한 순간을 경험하는 건가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서 한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갑자기 진짜 아까 전에 말씀 뭐 노을 그냥 이럴 때 차 한 잔 마시거나 이럴 때 막 갑자기 행복해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가롭기 위해서 무엇을 무엇을 하세요? 보통? 저는 그럴 때는 보통 이걸 되게 복잡한 신경을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려면은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뱉어내면은 그 순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쉬워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말하는 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상 글을 쓰면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글을 쓴다라거나 뭔가 프랑스 저술을 보낸다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욕구를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또 책을 되게 읽거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한가로운 시간에 창조적인 일이 발생된다. 이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아이들을 놀게 해라, 좀 놀아야 된다, 아이들 좀 멍을 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때 뭔가 창조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 뇌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한번 쉬었다 가자.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은데, 창조적인 일, 매력적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창조적인 일 좀 해보자. 이 말 자체도 막 뭐 할까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지 않아요? 네. 아이들한테는 어떤 걸 권유하는 편이세요? 우리 창조적인 일을 좀 해보자 할 때. 독서. 독서 창조적인 일 맞아요? 가장 바쁜 아이들한테 가장 솔직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책 읽기 하고 글쓰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뇌를 정말 많이 다양하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얘기가 너무 어리지만 지금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창조성을 위해서 뭘 하시나요, 아이와? 먹이고 싶고 채우고 이런 게 좀 바빠가지고 그러면 물리적 욕구 이런 걸 추출시키기 바쁘기는 한데 최대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억지로 뭐 안 시키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따라다니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로션, 애기들 이제 자극 없는 로션으로 막 바닥에 이렇게 문지르게 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일. 시간이 되게 맞아요. 그런 것들 좋습니다. 그 정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변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내가 그래서 조화를 맞춰갈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변신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많은 정보,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요? 정말 요즘 핸드폰에서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우리가 뭐가 궁금할 때마다 그냥 계속 검색해서 이거래 저거래 라고 계속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TMI라고 해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실 때 그래가지고 어쩌저쩌 하면 TMI TMI 경계 경보를 막 자기네들끼리 쉬는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이 이렇게 딱 자기 것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정보 역시도 이렇게 넘어오면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TMI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의 뜻을 보면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문화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저희는 도대체 어디까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자신 있으세요? 자신은 없어요. 그냥 가능한 선 그 안에서는 뭐 나이가 들면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가능한 선에서는 받을 수 있는 정보, 소화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보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재창조하는 게 나는 더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춘다면 그건 정말 흘러가는 그냥 쓸모없는 정보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재창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생산적인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재창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나이 들수록 이제 지식의 양이 흡수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지식의 양은 축적돼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 분야만 고집하는 사람은 그냥 그 시야만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확장되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나이 먹는다고 다 인식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저는 기억력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 기억도 그렇지만 갈수록 그 단기 기억하는 것들이 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서 부분 열어놓고 내가 뭐 하러 갔지 뭐 이런 그 건망증 뭐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기 기억 속에 있었던 것마저 그 가사가 뭐였더라 막 이런 거 이거 보면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는 점점 좀 줄어들겠구나. 뭐 인식의 확장이나 뭔가 삶의 성찰이나 이런 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받아들이는 그 정보의 양은 분명히 줄어들 거다.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억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왜 지식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해하고 표현할 때 기억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안면이가 문제라고요. 네. 일정량의 지식에 대한 기억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요. 지금 안소니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네. 그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지세요? 적정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적정에 걸러내세요? 일단은 정보량은 많죠. 음. 정보량은 많은데 이제 틀리죠. 연륜이 쌓이면은 지식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단 따라가는 거는 점점 힘들어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아직 이제 턱걸이로 따라가고 있지만 이제 한 50대가 되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뒤쳐져지고 그다음에 연륜이 쌓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과의 이제 소통이나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원활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의 갭에 또 세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같은 나이 때는 뭐 어떻게 비슷하게 되겠지만 세대 차이가 있으면 아예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그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뭐 20대들이 이제 차를 사기 시작하시면 60대를 상담하는 것과 20대를 상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아날로그하고 거의 디지털이죠. 그걸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큰 차이점이 뭐예요? 큰 차이점은 일단 기본 베이스는 비슷한데 차를 좀 저렴하게 사야 되겠다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좀 안면무술을 하더라도 좀 악착같이 정보를 더 얻어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득하고 연세가 되신 분들은 좀
지난 시대에 살아셨기 때문에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면 의리 같은 그런 게 아직은 좀 있으시죠? 그럼 20대 상담할 때 훨씬 더 그렇겠지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집 아집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두 진상이 약간 틀린데 JS. 네, JS. JS가 네. 20대들은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이쪽도 자기밖에 모르는데 약간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숫자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숫자만 맞춰주면 끝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약간 뭔가 더 맞춰줘야 되는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죠. 감정적으로 그렇죠. 감정적인 그 소모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윗세대들이고 그렇죠. 아랫세대들은 됐고 이것만 맞춰줄 수 있으면 오케이.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겠네요. 아마 모든 지금 자동차만 비롯한 게 아니라 아마 모든 베이스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뭐 장사를 하든지 회사를 들어갔는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지금 거의 내재되어 있다고. 그러게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파충류 수준 두뇌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 두뇌 기능을 전부 다 혼합해서 비교하고 합성하고 분석하고 추상하고 욕망하고 감정하고 사고하고 이 모든 걸 섞어서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 변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지금 진정한 자아, 자아 실현, 그리고 욕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폭넓게 나눠봤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선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다 좋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불화, 전 세계적인 불화, 전쟁, 폭력 저희는 사실 보살피고 배우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사실은 점점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점점 더 이기적인 문화, 점점 더 산술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면 소외받는 층들이 생겨날 거고 그렇게 보살핌이 돼야 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풍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도덕성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두뇌에 있는 알 영역을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돼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뇌간, 변형계, 대뇌피질 이렇게 진화가 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이때 저희 안에서 도덕적 해이가 들어오거든요. 도덕성에 대한 해이가 들어와요. 왜냐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강한 욕구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불륜 간단히 말해서 불륜 주변에 불륜의 이야기를 많이 듣나요? 많이는 아니야. 그쵸. 네. 그쵸. 그런데 어떤 층으로 가면은 다 불륜이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이 도덕성에 대한 그 약화된 기능, 그 울타리가 낮아진 거에 대한 그 영역대가 이렇게 어느 지대에서는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누구나 다 A는 다 있어. 그게 통용될 수 있다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헷갈릴 거 아니에요, 개인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주변에서 못 들어요. 불륜 이야기를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되게 계속 이렇게 연마하면서 우수하게 갈고 닦아야 돼. 이걸 저도 노력하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말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이 도덕성 해이가 만들어질 때 여기 안에서 이제 폭력적인 사태가 많이 불거지는 거잖아요. 비도덕적인 사태. 이 도덕성의 해이가 생리적 욕구에 해당될까요? 저희 아까 메슬로우의 단계를 봤는데 생리적 욕구가 도덕성 해이에 들어갈까요? 그 참을 수 없는 성적 본능. 내 모든 그 지위랑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이 사람과 꼭 사랑을 해야겠어라는. 어떤가요? 그냥 불륜을 가지고 보면 그게 생리적 욕구인지 애정의 욕구인지 그쵸? 존경의 욕구인지 뭔지 너무 존경했고 자아실현의 욕구인지 그게 초월적인 사랑을 뭔가 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권력을 가진 이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나는 자아실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정말 복잡해진다는 거죠. 모든 욕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욕구든 충족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이성적인 그 지적, 그 도덕적인 어떤 지점은 무상관이라는 거 아닌가?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 본다면은 그 사회가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법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필요 없어. 내 욕구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최우선이야. 라고 하는 행동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욕구가 생리적 욕구만이 해당되겠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진짜 이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되게 복합적이고 네.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옆에서 만난다면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저는 용납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의 욕구를 위해서 네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너의 사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했다면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라. 매몰차네요. 네. 네, 매몰차게. 사차님 어떠세요? 저도 이유를 일단 살펴볼 것 같아요. 무조건 결혼했다라고 그거를 억지로 끌고 이렇게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니까 차차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없어 라고 근데 한다면 뭔가 정리를 안 한 그렇죠.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따라가는 해야 되는데 거는 이유가 있는데 겹쳤다 이거죠. 그렇죠.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주장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저희 인류 문명의 모든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되게 지금 말을 듣는데도 막 영화 몇 편이 막 지나가고 문학작품 몇 개가 막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그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밀접하게 그 욕망들이 막 짜여져서 누군 이렇게 하고 누군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난 게 그 러시아 뭐죠 그거? 닥터 지바고. 네.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솔직히 그 문학 작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딱 띄어서 보면은 불륜 관계인 거고 와이프는 따로 있고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지켜보다 마땅한 어떤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무리
세계사랑인가 서로 이렇게 지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정말 시각으로. 네. 하지만 그게 정말 큰 문화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 시대상과 그 인간의 내면과 뭐 이건 뭐 그렇죠. 네. 인간 내면을 정직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죠. 사람들이 문학을 배우고 예술을 접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성으로 욕망이 아닌 지성으로 정리되고 해소하고 알아야 될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을 생존도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욕망을 생존도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럼 왜 수많은 지성인으로 추앙받는 남자들이 왜 욕망을 그렇게 드러내고 사고를 일으킬까요? 참 네. 그렇죠.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네, 열심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맞죠? 대부분 대부분 남자분들 열심히 일만 하시죠, 그냥 먹여 살리려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저는 느껴져요. 3번. 지구 문명은 환경에 적응한 소수만 진화했다고 한다. 이제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생명의 기원은 미스테리다 라고 해요. 생명이 진화를 한 건데, 그렇다면 이 생명의 뭔가 힌트가 되어지고 있는 이 빛도 여전히 지금 저희는 밝혀내지 못했고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빛은 여전히 달리고 있죠. 전자의 움직임이 과연 생명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빛의 성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제가 정보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의 정보를 드렸는데 이 3번에서는 지금 정보가 2개밖에 없어요. 생명의 기원 그리고 빛. 이 제시되어 있는 두 낱말을 유추해서 한번 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원과 빛. 지금 인간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서 불멸하기를 원하는, 거기까지도 꿈을 꾸고 있는 지적 존재들로 있거든요. 그 길을 찾으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불확실성에서 이제 미래를 찾아내고 있죠. 아까 메슬로의 제시된 낱말과는 다르게 생명의 기원과 빛은 굉장히 멀리 있는 개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다 정리되신 분들 계세요? 다 정리되셨어요? 네. 네. 한번 읽어봐 한 주실래요? 인간이 태어나 죽듯이 빛도 생겨나서 소멸한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빛은 생명의 기원이다. 빛은 생명일 것이다. 그래요. 뭐 근거가 막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빛은 분명 생명일 것이다라고. 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차차님? 네, 그에 대한 의견이요? 아니요 본인이 쓰신 글. 네. 제대로 진짜 못 썼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그렇죠. 제일 어려운 거죠. 왜냐면 힌트가 너무 무엇을 없으니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못 썼거든요. 제일 그러면- 이것만 해서 그런가? 그럼 희규님 글 한번 볼까요? 먼저. 저도 지금 쓰다가 어떻게 다시 또 아무 말 대잔치로 이제. 빛이 없는 땅속 깊은 곳 아주 좁은 장소에 나는 다리를 들고 있다. 나의 몸은 무너져 있고 나의 의식은 희미하다. 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땅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아마 네 잠을 깨운 건 자리를 뒤바꿔 가는 땅의 기운 때문인 듯하다.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무너지고 구부려진 내 몸을 일으켜 땅의 기운과 함께 탄생해야 한다. 내 생명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땅의 기운 안에서 빛이 생성된다라는 얘기네요. 그걸 뭐 생명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써볼까라고 이렇게. 그 지점이 또 새롭네요. 땅의 기운이 뭘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처음에 시비를 땅의 기운, 땅의 기운과 빛 그걸 또 엮어주셨어요. 네, 찬찬님. 저는 진짜 거의 하나도 못 썼다고 봐도 되는데. 뭘까요? 빅뱅의 거대한 빛은 생명의 기원이다. 생명은 태양의 빛으로 유지되고 진화한다까지밖에 못 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빛이 네. 그런 약간 추상적인 걸로 이제 생명에 이렇게 필요한 뭔가 희망이나 뭔가 이런 걸로 쓰고 싶었는데 그래요. 네. 생명에 비친 건 맞는데, 그쵸? 이것이 어떻게 희망이 인류에게 희망으로 나아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싶으셨다. 네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의 기원과 빛에 대해서. 저는 이 빛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미리 나아가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빛이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게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근데 무엇을 그렇게 미리 나아가려고 하냐?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아까 메슬로가 말했던 최상의 본성을 구현해내는 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먼저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먼저 희생되지만 뒷사람들에게 계속 과거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인류가 진화되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그런 종교적 이야기도 있고, 또 종교적 언어이긴 하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사람들은 빛을 원하거든요. 그쵸? 빛을 향해. 네, 그럼 그 빛이 뭘까?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거기 빛에서 읽는다면, 그러면 빛이
빛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된 어떤 진화된 어떤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빛을 보고 나아가는 거 아닐까? 되게 과거로부터 온 빛이지만 그 빛은 스스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같이 엮여지는 그 상태가 현재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진화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최상의 본성을 구현해내는 사람들, 최상의 것, 최하가 아닌 최상의 것,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괜히 믿고 싶어졌어요. 네, 좋습니다. 문과와 이과가 갈리는. 네, 이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강압성을 해서 네네네. 편하게 그렇죠. 계속 진화를 하는데 이제 문과 쪽은 가치를 따지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계속 끊임없이 묻는 게 전문가로. 문과죠. 전혀 가치 쪽으로 가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4번이 이제 이번 주 과제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아까 루비는 했어요. 네네, 이제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뭐 잠들었다가 일어날 때 그 순간을 좀 이렇게 길게 확장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멍 때리다가 의식이 돌아올 때도 좋고, 아니면 막 바쁘게 생활하다가 의식이 돌아올 때도 좋고, 뭔가 내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을 찰스 헤링턴처럼 한번 묘사를 해보자라는 그 내용을 과제로 드렸습니다. 네, 어때요? 이건 적은 거 해볼 만하죠? 오, 쉽대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못해서 네, 어렵죠. 그래서 네. 이거 정말 저희 이 찰스 헤이든이 써놓은 그 글만 봐도 너무 섬세하게 감각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될까 했는데 완전히 저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자신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너무 그러셔가지고. 제가 카메라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네. 강사님하고 거의 호주에서 비슷해요. 네. 그 선샤인님이 횟수를 세시어서 네. 댓글로 올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거중에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오늘 강의 어땠는지, 어떤 것이 남는지,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차차님부터? 네. 재밌었고요. 네. 특히 어떤 지점이 책에 재밌었나요? 있는 내용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몇 개 잡아주셔가지고 네. 다시 생각하고 찾아보고 네. 이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 아직까지 정말 이렇게 순발력은 정말 떨어지는구나 라는 음, 거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음, 그런 생각을 하고. 네네. 저희 아까 그랬잖아요. 우네와 자네가 이제 막 활성화되면서 서로 막 교환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글이 써지고 조금 더 훈련이 되면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혜기님은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뇌라는 게 한창 이제 또 새로 온 것들이 계속 뇌 관련돼서 나오고 뭐 우울할 땐 뇌가 그러면서 뇌가 그런 책도 막 읽어보게 되는 그런 네.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뇌 관련해서 좀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또 글을 쓰는 거, 현장에서 직접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빨리, 그러니까 늘어지지 않고 집에서는 좀 많이 늘어지잖아요. 늘어지지 않고 더 빨리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조금 오늘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단 말이에요. 2번보다 3번을 더 확장해서 더 어려운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그거를 경험해 보시니까. 처음에 2번 할 때도 막 너무 어렵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3번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어렵지만 또 이게 무슨 강요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막 써도 되겠지라는 식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좋아요. 돼야 되는데 네, 저는 맞아요. 자꾸 주제 뭔가 출제자 의도가 있을 것이야. 자꾸 그거를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네, 여기에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 제가 이 문제를 드린 게 그 감각, 이렇게 한번 써봐도 될까 하는 그 감각을 조금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봤거든요. 지금 이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문제를 되게 그 시험지 풀듯이 내지만 여기서 창의력을 계속 표현하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힘드시죠? 네. 네, 의도하는데도 잘 걸려들었어요. 네, 그 감각을 이 실전에서 좀 익혀보시려고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돌려 이야기를 해드려봤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네,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고 저희 이제 몇 강 안 남았죠. 12, 13 마무리 잘 하고 다음 책도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역사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